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노마드 박혜린이라고 합니다. 최근 ESG 관련해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사실 이게 너무 거대한 담론이라 어디서부터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ESG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환경, 그리고 이 환경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탄소 배출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내부적으로 관리를 하고 이행 체계를 수립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후변화 가속화와 넷제로로의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제가 지난 11월 초에 그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가 개최되었던 글래스고에 다녀왔습니다. 글래스고에서는 여러 정책에 관련된 그 이해관계자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는데 인상적이었던 건 과거의 회의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산업계, 경제계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셨어요. 재밌었던 게 제가 그 현장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이 스코틀랜드의 스카이섬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스키 리조트를 운영하시는 대표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님께서 왜 회의에 참여를 하셨는지 여쭤봤더니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스카이섬은 사실 눈이 오면 굉장히 아름다운 지역이고 스키를 타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최근 몇 년 동안에 눈이 제대로 내리지 않거나 눈이 얼지를 않아서 스키장을 더 이상 운영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업태를 스키장에서 산악자전거, ATV로 바꾸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기후변화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앞으로 이 산업이나 경제 분야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중요한 회의에 참석을 하러 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놀라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살펴보니까 단순하게 스코틀랜드뿐만이 아니라 캘리포니아에서도 최근 가뭄이 장기화가 되면서 이런 호수 인근에 그런 팬시한 럭셔리 리조트를 운영하시던 분들도 이렇게 저수량이 줄어들고 가뭄이 장기화되면서 그 지역이 전체적으로 셧다운이 되어서 폐업을 한다거나 농업 분야, 특히 F&B 쪽에 계시는 분들은 이러한 변화를 더 체감하실 텐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올해 4월에 프랑스 와이너리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기후변화가 장기화되면서 일어나는 예상하지 못한 피해 중에 하나가 이런 냉해인데요. 올해 4월에 그 프랑스에 있는 와이너리의 80%의 포도들이 이 냉해로 인해서 포도송이가 얼어버렸고 그래서 아까 사진에 보셨던 것처럼 농부들이 농장에 직접 불을 피워서 얼은 포도송이들을 녹이고 있는 모습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프랑스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동시간에 캘리포니아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도 일어난 일입니다. 아마 2021년을 기준으로 앞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이 와인 산업은 아마 생각하지 못한 형태로 빠르게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단순히 이것이 포도농장, 와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방위적인 그런 산업 영역으로 확장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심각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전 세계적으로 평년 기온에 이상적으로 초과하거나 이상적으로 하락한 기온들을 표시한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몇 가지의 사례가 단순하게 어떤 특정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2018년부터 세계경제포럼에서 앞으로의 경제 위기는 기후변화의 위기와 직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 배출, 그리고 이 배출을 어떻게 저감을 해서 이 기후변화에 가속화되고 있는 변화를 느리거나 멈추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기 시작한 것이죠. 과거에는 이런 탄소 중립이나 환경, 에너지,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가 정부 정책 일부의 문제였다라고 하면 이제는 우리 모두의 그리고 경제 산업에 직결되어 있는 문제로 확장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차이점은 과거에는 우리가 선언적으로 친환경 경영을 하겠다, 친환경 생산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UN 그리고 IPCC에서 1.5도씨 특별보고서에 보면 2050년까지 전 세계가 감축해야 되는 온실가스가 굉장히 구체적인 형태의 숫자로 정량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각각의 국가와 각각의 이해 주체들이 얼마만큼의 탄소 배출을 저감해야 되는지에 굉장히 구체적이고 과학적으로 정량화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우리 기업들이 넷제로나 ESG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경영을 선포를 하실 때에도 단순하게 어떤 추정치나 가정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굉장히 과학적인 기준을 근거로 정량적인 숫자로 발표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혹시나 우리의 그런 목표가 실제로 이행을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선언을 했다라는 이유로 그린워싱이나 그런 다른 형태의 디스어드밴티지를 맞이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앞으로 많은 것들이 바뀔 거라고 예견을 합니다. 많은 분들은 2021년이 전 세계의 변화를 봤을 때 이 넷제로로의 패러다임이 전환이 되는 원년일 거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많은 기업들은 이것을 새로운 환경 규제로,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 대응해야 되는 규제나 위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이노마드 회사가 이 기후변화에 대응을 어떻게 해서 그것을 실제로 매출과 시장의 기회로 창출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86%는 에너지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평균은 72%에서 3%인데 한국은 특별하게 에너지 다소비를 하고 있는 그런 구조로 인해서 86%가 에너지 소비에서 나오고 있고요. 저희 이노마드는 어떻게 하면 이 에너지 부문의 탈탄소화, 그러니까 이게 지속 가능한 형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재미있게도 저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휴대할 수 있는 수력 발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상상하시는 발전기는 거대한 그런 댐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런 울산이나 울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발전소를 생각을 하실 텐데, 저희는 아주 특이하게도 이렇게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는 작은 발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왜 이런 발전기를 만들고 이것을 시장에 출시하게 됐을까요? 앞으로의 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 또는 디지털라이제이션으로 인해서 과거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혁명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는 점점 더 연결된 사회, 초연결 사회로 진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개인화된 형태의 전자기기, 모바일 기기를 사용을 하게 되고 더 많은 센서들을 야외에 설치하게 되고 그것들이 전기를 필요로 하게 되면서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전력 수요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예전에는 전기를 필요로 하지 않았던 오프그리드 지역에서 그런 전력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여기에 알맞은 전력을 공급할 것인가,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이는 가장 큰 특징은 과거의 거버넌스와 전혀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공급자가 어떤 특정 지역에서 내가 얼마만큼의 규모의 어떤 가격 체계로 에너지를 공급하겠다라고 결정을 했다면, 이제는 수요자가 있는 곳에서 어떻게 적재적소에 알맞은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인가, 소형 분산화된 형태의 전력 시스템으로 전환이 되고 있고, 그리고 과거에는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에너지원이나 가격을 결정을 했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친환경 에너지를 쓰겠다, 풍력 에너지를 쓰겠다, 소비자가 원하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형태의 에너지 시장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에너지 사용의 표준이 110V나 220V였다면 이제는 USB를 기준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 스탠다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시장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과거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장 기회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미국에는 이미 이러한 시장 기회를 포착하고 한 7, 8년 전부터 휴대할 수 있는 형태의 개인화된 재생 발전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고, 이노마드도 기존의 에너지 시스템을 새롭게 재정의하고 디자인을 해서 휴대할 수 있는 형태의 발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흐르는 강이나 계곡에서 개인이 필요한 전력을 직접 생산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고요. 내장되어 있는 배터리를 통해서 누구든지 생산된 전력을 저장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을 저희가 미국의 캠핑 아웃도어 시장에 판매를 했는데, 과거의 발전 시장이라고 하면 고착화되어 있는 도메인에서 벗어나서
에너지를 개인이 생산하고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프로슈머로 만들 수 있도록 그 페르소나를 정의를 하고 그것을 캠핑이라는 전혀 다른 도메인에서 판매를 하고 시장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이 기후변화와 ESG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경쟁력을 잘 포지셔닝을 하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이종 간의 융합을 통해서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재생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발전할 수 있는 발전기를 만들었지만 가장 환경적이고 사회적인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풍력 발전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흐르는 물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사용한 이유는 에너지의 밀도 때문에 최소 면적에서 도출해낼 수 있는 에너지의 아웃풋이 가장 큰 에너지이기 때문에 물이라는 에너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의 최소한의 자원만으로도 필요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물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제품이 사용하는 모든 플라스틱은 재사용이 가능한 고밀도 호모폴리머의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내에 들어가는 모든 전자회로는 납을 사용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배터리도 성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깨끗한 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이 잘 저장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스펙의 배터리를 사용을 해서 전체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아마 앞으로 이러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시는 모든 이해 주체들은 LCA라고 하는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아마 그것을 내재화하셔야 될 텐데요. 우리 제품을 생산하는 전 과정에서의 영향평가, 이것이 어떻게 사회적, 환경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하는지를 측정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제품은 이노마드에서는 생산 과정에서 이것을 이미 4년 전부터 내재화를 하고 제품화를 했습니다. 그 결과로 굉장히 특이하게도 이 소형 발전 제품이 이미 캠핑 아웃도어 시장에서 B2C 제품으로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 그리고 파타고니아나 롤스로이스 같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선택을 받고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글로벌 공급망에서는 많은 브랜드들이 우리가 넷제로나 ESG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그런 협력사와의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실제로 측정 관리를 하는 것들이 더 강화가 될 것입니다. 아마 다른 그 교육 세션에서 공급망 관리와 또 공급망에서의 요구가 강화된다라는 내용들을 여러 번 안내를 받으셨을 텐데요. 실제로 우리 제품이 그리고 우리 사업장이 이러한 넷제로에 잘 대응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앞으로는 이런 넷제로나 친환경을 지향하는 브랜드로부터 납품을 하기가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걸 뜻하기도 합니다. 짧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노마드가 걸어왔던 궤적처럼 앞으로는 우리 제품이 공급망 내에서 어떠한 우위를 차지할 것인가는 결국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내에 이러한 탄소 배출을 기조로 하는 환경적인 가치에 대한 관리가 중요할 텐데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 기업이 어떻게 이것들을 내재화하고 이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SG 중에서도 환경 부문에 그런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크게 4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모니터링과 보고 그리고 검증을 할 수 있는 MRV 시스템을 내재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탄소 배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사업장에서 이 제품을 만들고 생산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측정 관리가 중요하고요. 그것을 매년 우리가 주기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것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부터 제3자 검증을 받는 이 MRV 시스템이 아마 가장 첫 번째로 준비하셔야 되는 체계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하단에 보시면 지금 테이블에 1부터 8까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MRV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우리가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것은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갈 것이냐입니다. 단순하게 이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규제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산업 현황이나 아니면 우리 제품이나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기반으로 봤을 때 이게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가서 포지셔닝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앞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에 도움이 되겠다.
라는 그 전략을 기반으로 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개별 기업이나 목적 요구에 따라서 각각의 다른 전략들이 수립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측정하는 대상에 대한 범위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아마 기존 교육에서 이런 스콥 1, 2, 3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업장에서 또 우리 밸류체인 내에서 우리가 직접 배출하는 것을 스콥 1이라고 하고요. 간접적으로 배출하는 것을 스콥 2, 그리고 그 이외의 공급망에서 배출되는 것들을 스콥 3라고 하는데 아마 많은 기업들이 현재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하시더라도 스콥 1, 2에 아마 포커스가 되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스콥 3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관리를 하셔야 될 거예요.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스콥 1, 2는 아마 대부분의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진단하실 수 있도록 구축이 되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뭐 월 단위로 그래서 연간 사용하고 있는 뭐 전력 사용량이라든지 물 사용량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생산을 하고 그 판매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 차량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은 아마 측정 관리가 되고 계실 텐데요. 이 스콥 3 부분이 사실은 감춰져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도식은 좌측은 애플의 탄소 배출을 배출 1, 스콥 1, 2, 3에 따라서 분류를 한 것인데요. 아마 지금 스콥 1, 2에 비해서 스콥 3의 배출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애플이 우리 사업장 내에서는 부품을 납품을 받아서 조립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직간접적인 배출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납품하는 부품업체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모두 취합한다면 이 스콥 3에서 배출되는 것이 아주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저탄소 제품이나 무탄소 제품을 앞으로 더 우선적으로 납품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뜻하는데요. 이것은 애플뿐만이 아니라 현대자동차의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자동차도 스콥 1, 2에 비해서 스콥 3 배출량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 서플라이 체인 또는 우리가 제품을 판매를 하고 그 이후에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뜻하는 것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은 스콥 3는 총 15개의 카테고리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뭐 출퇴근을 한다거나 아니면 출장을 간다거나 우리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소재를 구매를 하거나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모두 전 과정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재미있는 사례가 이 자동차 산업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입니다. 현재 자동차 부분은 전체 에너지 배출량 중에서도 수송 부문이 온실가스 배출에 기여하는 것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 수송 부문에서 탈탄소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테슬라와 같은 전기차가 이런 시장을 선점을 하고 많은 점유율을 확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전기차에서도 이 탄소 배출을 보면 실제로 내연기관과는 다르게 주행 과정에서의 배출은 적지만 배터리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 자동차를 구성하고 있는 이런 프레임이라든지 이런 소재들에서 배출되는 것들을 보면 과거와는 다르게 더 가볍거나 배출을 적게 하는 제품들을 더 소싱을 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자동차 공급망에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혁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 이 보시는 사브의 사례가 가장 재미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브는 자동차용 철강 제품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부터 과거에는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그런 발전사와의 협업을 통해서 전 세계 최초로 철강 기업으로서는 100% 에너지를 해상 풍력으로부터 재생에너지로 조달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무탄소 철강 제품을 출시를 하게 됐는데요. 이 제품을 출시하자마자 볼보라든지 이런 벤츠와 같은 친환경 자동차 브랜드를 표방하는 업체들이 가격이 3배, 4배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납품 계약을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체결을 했다라는 뉴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우리가 ESG, 특히 이런 탄소 배출을 저감해야 되는 규제에 대응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공급망에서의 그런 규제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의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전환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이것은 그 자동차 부문뿐만 아니라 이런 그 글로벌 IT 기업에서 최근 굉장히 공격적으로 넷제로나 ESG 대응을 선언을 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거기에 대한 책임이나 그 이행 주체가 공급망 내에 있는 협력사들로 확장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에 납품하고 있는 반도체 업체들도 우리 기업들을 포함해서 세계적인 그런 반도체 기업들도 어떻게 하면은 탄소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 국제통상도 과거에는 WTO 체제로 움직였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이 기후변화를 담당하고 있는 UNFCCC 체제로 전환이 될 거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특히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같은 기업과 산업에서는 여기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탄소세 부과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통상 규제가 강화가 되게 되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 사실은 완성업체보다는 이런 완성업체에 납품을 하는 중간 제품을 생산하는 한국의 많은 기업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배터리의 사례를 보더라도 탄소 배출량을 실제로 이제 측정을 했을 때 스콥 1, 2, 3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제품의 경쟁력이나 이제 선택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은 제가 MRV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회사의 배출량과 배출원을 측정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과거에는 측정 관리하지 않았던 스콥3에 대한 부문들을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각각의 산업 군별로 굉장히 다른 패턴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 산업 군 중에서도 우리 산업은 어떠한 패턴들을 보이고 있는지 이러한 표준 서식을 참고로 해서 우리 내부적인 그런 관리 지침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와 사업장 내에서의 이런 배출원과 배출 패턴을 분석하고 진단을 하게 되면 이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저감을 해야 될지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셔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방향성은 지금 보시는 테이블과 같습니다. 스콥 1, 직접 배출 부문에서는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대부분은 이제 그런 공정들이 전력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연소를 하는 것보다는 이제 간접 연소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스콥 1에서는 대부분이 이런 교통 부문에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이나 수송 부문의 탈탄소화를 통해서 많은 그런 넷제로에 가까운 형태의 전략을 가지고 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콥 2 같은 경우는 이제 간접적인 배출인데 우리 그런 사업장이나 밸류체인 내에서 그런 간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력 또는 물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많은 그런 선진적인 기업들은 이미 공정에 대한 혁신을 진행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공정 내에서 에너지 사용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인지를 이제 고민하고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유럽의 많은 이제 선제적인 그런 기업들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제조 공장 같은 경우는 이런 금형이나 사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다시 회수해서 난방열로 사용을 하면서 그런 에너지 효율을 개선을 하는 케이스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공정에서 불필요하게 발생되는 과정들은 삭제를 하고 이제 통합을 하면서 전체적인 공정의 그런 효율 개선을 하는 사례들도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에너지 효율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은 평균적으로 한 9에서 10% 정도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나머지의 부분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원의 전환을 통해서 실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86%의 배출이 결국 에너지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스콥 2 부문의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스콥 3 부분에서는 과거에는 그 관리하지 않으셨던 그런 이제 전과정 평가에서 그런 우리가 소재를 수급하고 이것을 생산하고 포장하고
판매하고 폐기하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들을 좀 그 부문적으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많은 그 기업들이 현재 스콥3를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은 우선 우리 제품의 LCA를 측정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소재 부문에서 배출이 평균 이상 높은지, 아니면 생산 공정에서 배출되는 것이 높은지, 아니면 패키지 또는 사용 부문에서 배출되는 것이 높은지 이제 각각을 굉장히 세부적으로 측정, 관리하고 진단을 하십니다. 그래서 소재 부문의 배출이 높을 경우에는 그 소재의 사용량을 줄인다든지 소재를 탄소 배출을 적게 하는 형태로 교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납품처가 너무 멀리 이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협력업체로 우리가 교체를 한다든지 하는 의사결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패키지는 아마 최근에 여러 가지 그런 혁신 패키지들이 출시가 되면서 도입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패키지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실제로 이것이 패키지 자체는 탄소 배출을 적게 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 패키지가 우리 공장으로 유입이 되는 과정에서의 이송 거리와 또 생산되는 과정이나 아니면 판매되고 폐기되는 과정에서의 배출량도 전과정 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확장된 형태의 의사결정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제품이 예를 들어서 LED 램프를 생산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생산해서 판매한 이후에 이 제품이 우리 건물에 설치가 된다거나 아니면 자동차에 설치가 되었을 때 폐기가 되기 전까지 사용하는 과정에서의 배출량도 우리가 측정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우리 회사 자체적으로만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공급망 내에 있는 협력업체들과의 어떤 의사소통 체계를 구축을 하는 것인데, 아마 한국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산업부 그리고 중기부가 본격적으로 어떻게 이런 산업 영역 내에서 그런 그 의사소통 체계와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인지, 그리고 대한상의에서도 본격적으로 이제 여기에 대한 그런 지원 체계를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공급망 관리가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회사 내부 그리고 외부에서 이런 그 현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다큐멘테이션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보고서는 자가 진단이 가능한 보고서와 제3자 진단이 가능한 보고서로 분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TCFD와 같이 이제 기업이 공시 의무가 있다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자발적으로 이러한 그 스탠다드에 맞춰서 우리 회사의 사업의 그런 그 기후 변화 또 탄소 배출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고 진단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CDP나 그 에코바디스와 같은 그런 제3자 검증 체계를 통해서 이런 대외적인 신뢰도와 투명성을 확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6번에서 검증인데요. 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이 탄소 배출에 대해서 우리가 계량화를 한다면 이게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어떠한 개수를 통해서 측정이 되었는지에 대한 굉장히 과학적인 검증과 그런 그 검증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체계는 현재 유엔에서 그린하우스 가스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기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거해서 우리 회사의 스콥 1, 2, 3에서 발생하는 배출원과 배출량을 측정 관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배출된 것들을 저감하고 저감을 하고 또 일부는 전환을 하더라도 더 이상 저감하거나 전환할 수 없는 것들은 우리가 상쇄를 할 수가 있는데, 현재 그런 조림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직접 대기 중에 배출되는 탄소를 포집함으로써 저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유엔에서는 이 전체 배출량에서의 넷제로 전환에 있어서 90%는 가급적이면 자체 배출을 하기를 권고를 하고 있고, 더 이상 저감하지 못하는 나머지 10%는 이런 외부 상쇄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저감을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여기에 대한 우리의 플랜을 이제 선언을 하고 공시를 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여러 고민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수립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립된 이런 대응 전략을 어떻게 이행을 할 것이냐가 이제 다음 고민일 텐데요.
현재 국내외 여러 선진적인 사례들을 분석을 해보면 이러한 대응 프로세스는 크게 6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것은 이것을 담당할 수 있는 내부의 전담 조직이나 담당자를 선임을 함으로써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것인데요. 현재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대한 담당 부서나 담당자들이 환경이나 안전 진단 부서에 제한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콥 3 부문만 보셔도 이것은 재무라든지 어떤 인사관리라든지 범 조직을 아우르는 형태의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효과적으로 측정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전담하는 부서를 어떤 모든 조직을 초월하는 형태의 상위 기구로 만드셔서 관리하시는 게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애플이나 아마존, 페이스북과 같은 그런 대표적인 그런 선진 기업들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런 그 전담 조직들을 굉장히 잘 꾸려나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재밌는 것은 이 많은 기업들이 담당 부서에 네이밍을 하는 것을 보면 단순하게 기후변화 대응 부서, 아니면 뭐 탄소관리 부서라고 네이밍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 회사의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는 부서, 아니면 새로운 그런 사업 기회나 전략을 모색하는 부서, 조금 더 그런 도전적인 형태의 네이밍을 하고 그 기업을 관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도 이것을 이제 어떻게 전사적으로 관리할 것인지, 어떤 형태의 그 전략을 수립해서 대응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 회사 하나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공급망 내에서 여러 협력사들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급망 내에서 어떻게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하단의 그 사진을 보시면 카테나 X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가장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고 여러 실험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 산업 부분이 아마 자동차 산업일 텐데요. 현재 유럽에서는 독일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각각의 유럽에 포진하고 있는 이런 그 자동차 산업의 여러 이해 관계자들이 자발적으로 카테나 X라고 하는 공통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 공급망 내에 있는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현재 사업망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런 탄소 배출을 스콥 1부터 3까지 체계적으로 측정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어떤 문제라든지 필요한 내용들은 리얼타임 베이스로 이렇게 상의를 하고 긴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한국에서도 이런 산업 도메인 영역 내에서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전과정 평가에 대한 우리 탄소 자산에 대한 분석인데요. 아마 지금까지는 우리가 제품을 판매를 했을 때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경쟁력을 관리를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 제품이 아니면 우리 공정이 얼마만큼의 탄소를 배출하는지를 기회 요인이나 위험 요인으로 보시고 그것을 자산화하시는 것이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하셔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이런 플랜이 대외적인 공신력을 확보하고 투명성을 가지기 위해서 그런 RE100이라든지 EP100, EV100과 같은 그런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국내의 다양한 그런 기관들이 이러한 이니셔티브에 가입을 원하는 기업들을 이미 많이 돕고 지원을 하는 체계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좋은 기회들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내부 구성원들과의 그런 글로벌 시장에 어떻게 기회를 만들고 우리 회사의 성장을 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이 넷제로의 전환, ESG에 대응을 할 것인가, 이런 공통의 컨센서스를 빌딩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충분한 의사소통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리더그룹과 워킹그룹에 대한 인식 개선과 역량 강화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행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을 해서 이것을 대응해 나갈 것인가,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여러 사례를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과거에 그 프랑스의 다농이라고 하는 기업은 사실 리더 그룹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뭐 내부 탄소 그 가격제를 도입을 한다거나 굉장히 공격적인 형태의 여러 그런 그 전략들을 수립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게 경영 성과에 부정적으로 반영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해임이 되시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퇴사를 하시면서 그 리뷰를 하셨던 글을 보면 이것을 너무 이제 속도를 내서 우리 리더 그룹이 그 워킹 그룹들에게 포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관계와 그런 그 컨센서스 빌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았나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대응 전략을 수립할 것인지 그리고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프로세스를 정리를 해서 드렸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아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가지고 우리 제품과 서비스를 더 확장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기회가 만들어지기를 바라면서 네,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